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대한 오정석 약사의 칼럼입니다. 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피로, 노폐물, 독소 배출과 같은 단어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간은 다량의 혈액과 신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고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용한 약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전 과정을 처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간을 화학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은 우리 신체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장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간에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암세포로 인해서 간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한참 악화된 뒤에야 인지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간은 피로와 연관이 있는 장기입니다. 피로한 이유가 100% 모두 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드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 생활 속에서 간을 보호하면서 선제적으로 간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 중에는 간 맞춤형 밀크시슬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간 맞춤형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활성화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은 실리마린인데요. 이 성분은 독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실리마린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세포의 파괴를 지연하고 독성에 대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밀크시슬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씨앗부터 재배, 추출에 이르기까지 국제인증, GACP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로 아르기닌을 소개합니다. 간 건강은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런 이유에서 간 영양제는 음주 전과 후에 챙겨 먹는 것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알코올 해독 성분이 있는 제품을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기닌 성분이 포함된 것이라면 더욱 좋은데요.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혈관을 팽창시키고 이를 통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UDCA, 우르소데옥시콜산입니다. 간 건강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진 UDCA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해독산물을 잘 배출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담즙의 분비를 촉진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며 체내 면역세포 생산에 작용하는 비타민 D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상적인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회복을 돕는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신체 전반의 흐름과 건강 유지에 이롭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기능 저하와 손상에도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는 만큼 검증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미리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오정석 약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찾아오는 우울감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윤석 원장의 칼럼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우울해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가 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평소에 비해서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은 인체의 대사 활성화 체계에 다양하게 관여하는데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쉽게 말해서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을 흡수하는 양이 변하게 되고요. 뇌 척수액과 혈액에서의 세로토닌 양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돼서 우울증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햇빛의 양이 적어지면서 우울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마철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 우울증의 증상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유사합니다. 무기력하고 눈물이 나거나 의욕과 재미가 없어지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다만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장마철 우울증은 장마가 지나고 날이 맑아지면 나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만룩스 이상의 광치료 기계를 이용하는 비약물적 치료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 심해질 수 있는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꾸준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가 오면 날이 어두워지면서 낮에도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음주 또한 금물입니다. 우울할 때 마시는 술은 감정의 확성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주 이상 무기력감이 심화돼서 불안감과 초조함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술이 아닌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감이 지속될 수 있는 장마 기간.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함께 화창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울증에서 벗어나 이후에 다가올 아름다운 계절을 건강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윤석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비만에서 벗어나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승엽 원장의 칼럼입니다. 비만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현대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비단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병인데요. 비만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비만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면 몸 안에서 이를 식별해 방어하고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만한 경우 몸에 축적된 과도한 체지방이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의 수와 기능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여러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비만 환자는 면역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체중 감량은 필수고요. 영양소도 골고루 또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추천할 만한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체지방 분해와 관련이 있고요.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비만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비만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플래걸 박사 연구팀이 사망자 288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더 오래 사는 데 유리한 몸무게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체질량 지수가 30.1에서 32.5에 해당하는 고도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1.2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5.1 이상인 사람은 사망 확률이 무려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만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듯 뚜렷합니다. 비만이라고 하면은 외형적 모습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비만 중에는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이 높은 이른바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온 경우는 마른 비만, 즉 내장 지방 비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장 지방 비만의 경우 체중이 표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덜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아져서 당뇨와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뇌졸중과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전승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슈퍼푸드 호박의 효능에 대한 김소연 약사의 칼럼입니다. 호박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의 하나로 우리 몸의 부기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박을 활용하면 야식을 먹은 뒤에 나타난 부기에서부터 임신 중에 지속되는 부기, 성형 후의 부기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기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전날 맵고 짠 음식을 드셨거나 아침이면 유독 얼굴이 붓는 분들이라면 늙은 호박과 옥수수 수염을 함께 끓인 차를 음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늙은 호박 속에 함유된 레시틴, 필수 아미노산,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은 기억력 향상, 두뇌 발달, 해독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환자의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지면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혈행 개선과 면역력 강화, 더 나아가서 폐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박이 함유한 천연 에스트로겐 물질인 리그난과 리놀렌산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박은 우리 식탁 위의 훌륭한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식품에 비해 낮은 열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륨 함유량도 높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국이나 탕, 찌개 등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고요. 일상에서 꾸준히 복용해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박이 함유된 식품 또는 제품을 고를 때에는 늙은 호박 농축 고형분의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 무방부제,
무합성 보존료 등의 표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호박차나 호박즙, 호박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기 쉽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호박. 우리 식단에서 더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소연 약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통증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정형외과 전문의 왕백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수면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여러 이유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야간통입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특히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석회화 건염 등의 어깨 질환은 수면 중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세 때문입니다. 서 있는 자세는 중력의 영향으로 어깨 관절 간격이 넓어져서 통증이 덜해지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을 자극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돼서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깨 질환과 불면증이 함께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불면증 자체도 통증을 부릅니다. 평소 잠이 부족해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감소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고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아 뼈 밀도가 낮아지면서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인 그룹의 관절염 유병률은 7.8%인 반면에 6시간 미만인 그룹은 1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통증과 불면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수면 방법을 인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야간통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평소 수면 자세와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수면 자세는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목을 바로 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몸에는 힘을 빼고 팔다리가 편한 상태로 좌우 대칭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눕기가 힘들다면 다리 아래에 베개를 넣고 무릎을 구부려주면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은 어둡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TV,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카페인 섭취와 과식은 피하시고요.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온열 패드로 아픈 관절을 찜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면 시간은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찾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수면에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수면센터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으시고요.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왕백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영 원장의 칼럼입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 운동이지만 운동이 더욱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운동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양호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일주일에 3, 4회 정도 30분에서 60분간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 당화 혈색소를 10%에서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전과 식후의 인슐린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환자가 운동을 하면 제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는 운동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가 고강도의 운동을 할 경우 고혈당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증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제1형 당뇨병에 비해서 운동에 의한 위험성은 적은 편이지만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운동 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35세 이상인 환자, 10년 이상 제2형 당뇨병을 앓은 환자, 15년 이상 제1형 당뇨병을 앓은 환자, 미세 단백뇨가 있거나 말초 혈관 질환이나 자율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운동 전에 심장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갑자기 힘이 빠진 경험이 있거나 발이 차거나 맥박이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은 후에 본인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한 운동을 하면 초자체 출혈이나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본인의 몸 상태와 기저질환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재영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한 내과 전문의 여상명 원장의 칼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신물이 조금씩 넘어오고 속이 쓰리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튀긴 음식이나 커피를 마신 후에는 가슴에 불이 나는 듯한 쓰라림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식후에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유병 기간이 지속될 경우 이른 아침과 밤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 역시 초기에는 몇 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길어져서 몇 개월 뒤에는 수십 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40% 정도는 제산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견딘다고 하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식도 협착과 궤양, 폐 섬유화, 만성 기침, 천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상부 위장 내시경 검사와 식도 위 조영술을 통해 진단됩니다. 이는
역류한 위산으로 식도에 염증과 궤양, 협착 등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면 시에는 상체 부위를 높이고요.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천장을 바라보고 눕지 않고요. 취침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라면 담배를 끊으시고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을 줄일 것을 권합니다. 음주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주스, 커피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여상명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오메가3의 효능과 복용 방법에 대한 오정석 약사의 칼럼입니다. 매일 영양제 한두 개쯤 챙겨 먹는 건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데요. 영양제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일 겁니다. 오메가3는 대체 어디에 좋은 것이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메가3를 선택하는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가 왜 좋은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오메가3는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눈 건강, 심장 질환 예방, 폐혈증 치료, 태아의 두뇌 발달, 간 손상 예방, 당뇨병과 혈중 중성지방의 개선,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신체 어디에든 도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메가3를 가능한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 하루 한 번, 한 캡슐 복용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선택 기준도 살펴봐야겠죠? 그 효능이 다양한 만큼 시중에 출시된 오메가3 제품도 꽤나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오메가3를 처음 선택하는 분들은 혼란 아닌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기로 결심했다면 우선적으로 RTG 표기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TG란 오메가3의 정제 공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3의 순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도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기존의 TG형과 EE형 오메가3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의 일일 섭취량은 500에서 1000mg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식약처의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RTG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초소형 어류에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해 물질이 더 함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용성 캡슐로 특허 처리된 제품을 선택해서 비린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기름의 품질을 표시하는 척도인 산패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건 역시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자연식품으로는 고등어와 참치, 연어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식단을 통해 이를 꾸준히 섭취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양제 형태로 만들어진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오정석 약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여성에게 흔한 질환인 방광염의 정체와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변상권 원장의 칼럼입니다. 방광염이란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뜻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 쉽게 치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의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방광염은 치료만큼이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서 항문이나 질 안에 있는 세균이 방광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는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장구균 등을 들 수 있고요. 그 밖에 성매개 질환과 관련된 세균들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소변 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 소변 유전자 검사, 초음파,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면 방광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문진을 통해서 평소 생활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방광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질환인데요. 재발의 원인으로는 방광세포 안에 세균이 남아있는 경우와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환부에는 여전히 세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짜고 매운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또한 유산균과 비타민C, 크랜베리, 그리고 디만노스 등 건강을 돕는 보조식품들을 통해서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항체를 만드는 약물을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 역시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방광염은 비교적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한 병이기도 합니다. 전문의를 통한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환자 스스로 체내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변상권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 원장의 칼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회전근개 파열 환자 수는 2010년 34만 2천여 명에서 2016년 64만 7천여 명으로 6년 동안 무려 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높은 발병률에 비해서 여전히 질환의 인지도가 낮고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회전근개란 무엇이고 그로 인한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란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인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소원건을 지칭합니다. 노화, 격렬한 운동,
어깨 관절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이 힘줄들이 약화되고 찢어진 상태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죠. 사실 어깨 힘줄은 파열되더라도 주위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증이 간헐적이고 움직임에도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발병 초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렇다 보니 어깨에 생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파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파열 범위가 넓지 않다면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더 이상의 파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존하며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분 파열이 50% 이상이면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파열된 사례라면 봉합술을 통해서 찢어진 힘줄을 치료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은 관절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어깨 병변 부위에 5mm 내외의 구멍을 내서 관절경을 삽입하고 해당 부위를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수술 방식은 기존 절개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회복 속도도 빠른 양상을 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후 재활과 운동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약 4주에서 6주 정도는 봉합한 회전근개를 보호하는 기간이어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요. 이후 3개월 정도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깨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제때 치료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끊어진 힘줄은 자연적으로 붙지 않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심화되고 완전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영석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